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12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매주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 13주까지 우리가 벌써 12주예요. 13주까지 온라인. 그리고 내가 학과에서 전달받은 바로는 14주부터가 대면 수업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상황은 가봐야 정확한 건 알겠고 지금 학교 방침으로는 15주에 그 기말고사는 아마도 대면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출강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경우에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받고요. 어떤 학교는 무사히 그 대면으로 시험을 기말고사를 진행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좀 여주대학교가 좀 늦게 개강한 편이어서 기말고사 아직 좀 남은 편인데요. 참 어쨌든 간에 14주, 15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가봐야 정확한 건 알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 날짜로는 7월 18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부터는 여기 시간도 다음 주에는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5문제 내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1시간 아니고 2시간인데요. 이 중간고사 때는 오픈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을 출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모여서 시험을 보던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던 상당히 좀 어렵게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이제 편차를 좀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낼 예정으로 있고요. 배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 방침은 A 학점은 50% 정도까지로 그 제한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역시 변함없습니다. 정신장애 관련 자유주제 리포트인데요. 이미 제출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은 아니고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해서 그 제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날짜는 7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예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제는 8장의 지역사회 대상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개인 대상, 집단 대상을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교재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대상으로 역시 교재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교재 내용을 좀 다루는 편인데요. 자, 그 지역사회 대상의 실천 개념에서 첫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되어지면서 함께 통합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가치가 정신장애인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지체계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자, 펜을 좀 열고요. 배제하지 않도록, 이게 통합의 반대말인 거예요. 통합의 반대말이 배제, 격리, 차별 이런 뜻입니다. 자, 통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도록, 즉 통합되도록 같은 말이에요. 해야 한다는 당위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념 중에서 정상화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상화, 이거 굉장히 시간 할애를 오래 했었던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중간고사에도 나섰던 것 같고요.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정상화를 딱 네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보통의 삶.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보통 생활.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삶을 살거나 특별 우대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삶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자면 가장 전형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평생을 산다거나 보통의 삶이 아닌 거죠. 보통의 삶.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이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밥 먹는 밥 같이 먹고 물론 자기 집에서 따로따로 먹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꼭 같이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김치 반찬을 밥 먹으면 정신장애인도 자기 집에서 김치 반찬을 밥 먹고,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면 비슷하게 살아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어딘가 놀러 갈 수 있고, 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선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가면 정신장애인도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보통의 삶, 보통의 생활인 건데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뭐 보통의 삶을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살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화, 비정상인 정신장애인을 정상을 만들어내자 절대로 아니고,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평생을 머물러 산다는 건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걸 정상으로, 즉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정신장애인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의 의미입니다. 정신장애인의 환경을 정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을 정상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자, 1960년대 동안에 미국에서는 탈수용화, 이건 탈시설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의 deinstitutionalization을 번역한 건데, 나라면 탈수용화, 탈시설화라고 번역을 할 텐데, 또 요 대목에선 이 저자는 탈수용화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내가 파워포인트에 이제 표현하는 기록하는 내용들은 다 교재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나 뭐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나라면 탈시설화라고 할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탈수용화의 결과로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주립정신병원에서, 6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대형 정신병원에서 뭐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뭐 조현병뿐만이 아닌 뭐 지적장애인이나 범죄인을 포함해서 이 주립정신병원에 굉장히 큰 규모로 수용을 해왔었던 건데요. 이들이 지역사회로 풀려났다, 이 표현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뭐 풀려났다, 뭐가 좀 어색하죠, 좀 표현이. 뭐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인권적인 관점이에요. 포로수용소처럼 여기 묶여 살지 말자라는 개념이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도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방정부가 6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대형 정신병원들을 해체한 이유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큰 시설 지어놓고 수백 명 모여 사는 것보다 정신장애인들 자기 집에서 살게 되면 정부가 지원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돈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빠르게 집행됐던 배경에 보다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를 포함한 휴먼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탈시설화의 상황에, 그 시설이 정신병원도 시설입니다. 먹고 자고 24시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정신병원 평균 연간 입원 일수를 살펴보면 뭐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한 10% 20%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탈리아는 13.4일, 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233일,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해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병원에 있다면 이렇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탈시설화도 정상화, 지역사회 중심이 강조가 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 많습니다. 이탈리아 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온순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들은 유독 다른 나라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서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뭐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해서 꼭 여기 병원에 이렇게 폐쇄병동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탈리아의 정신장애인과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이 별다르게 큰 임상적인, 증상적인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체계와 보호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만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에 관련된 서비스와 정책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물론 탈수용은 탈시설화고요. 탈시설화 정책의 실패로 이걸 여러분 잘 해석이 됩니다. 나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학생들이 잘못 해석을 할까봐 우려가 되는데요. 탈수용화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탈시설화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준비 없이 하다 보니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탈시설화 자체가 나쁘니까 실패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의미죠. 산속에 있는 300명 시설에서 벗어나자 그거인데요. 다만 미국에서 60년대에 갑자기 이걸 너무 급격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물리적으로 그 정신장애 환자들을 그냥 옮겨놓기만 한 거죠. 지역사회로.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실패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거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1997년도에 NIMH 이게 National Institution for Mental Health라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부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성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재정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집에만 덜렁 데려다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위한 통합을 위한 이제 정책과 서비스를 진행하자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지역사회 지책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만성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를 향상시키고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만성 정신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이거 키워드입니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다른 연계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연계기관과 서로 협조가 또 키워드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자면 의학적, 정신과적 치료, 주거공간의 확보, 사회적 재정적 지원, 장애연금, 직업재활, 옹호, 여가활동 등을 충족시켜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사례관리 개념이에요. 잠시 후에 사례관리라는 얘기가 나오겠고 다다음 주에 사례관리 사례를 볼 텐데 여러분들 사례관리 뭐 각 과목마다 뭐 거의 대부분 한 번쯤 거론이 되는 건데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겠습니다만 뭐 복습의 의미를 보자면 키워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겁니다. 이 포괄이라는 단어, 연계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자, 여러분이 아마 많이 학습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혹시 이것도 내가 학기 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복습의 의미로 했더라도 봅시다. 지금 산속에 300명 정신병원에 있다가 과거엔 정신병원이 또 아주 산속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런 환경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 옆집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지역사회 중심의 의미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집에 자기 방에서 오늘 메뉴 짜장면 먹을지 자기가 결정하면서 병원에서 못했던 거를 그러면서 살아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랬더니 병원에선 나름대로 하여간 모든 욕구가 복합적인 욕구가 이 안에서 그래도 뭐 그럭저럭 해결이 됐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데 집에 나와 보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의학적 정신과정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라서 또 더 어렵고요. 또 주거공간 이거 보는 중이에요. 하나하나 사회적 재정적 지원 뭐 장애연금 뭐 직업재활 옹호 여가활동 이걸 집안에서 이 정신장애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도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여기는 정신과
그러면 뭐 병원, 뭐 두 번째라면 거주 공간 확보, 사회복지 기관일 수도 있고 뭐 주택공사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재정 지원, 뭐 사회복지관, 뭐 직업재활 기관.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포괄적이란 말은 빠짐없이란 뜻이에요. 빠짐없이라고 쓴 겁니다. 빠짐없이. 이 A, B, C, D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게 아무리 잘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지면 뭔가 하나가 빠지면 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현저한 어려움에 봉착을 할 텐데요. 그게 포괄적, 빠짐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뭐가 빠지면 특히 뭐 정신과적 치료 요에 빠지면 뭐 당연히 지역사회의 통합이 어려움에 처하겠죠. 자, 포괄적인 것 빠짐없이요.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다 주어져야 된다.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연계. 이들이 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계라는 말은 따로따로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A. 의학적 정신과적 치료에서는 지금 증상이 어떤지 또 약을 계속 처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확보, 집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 재정 지원, 뭐 알아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것만 알아요. 지금 A 기관은 이 클라이언트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활동 보조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약만 처방을 해요. B는 주거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지금 그게 따로따로한 말의 의미입니다. 연계라는 건 이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협력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협력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얘기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모여서 회의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라는 거고요. 모여서 회의하는 게 쉽지 않다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전하면서 지금 활동보조인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활동보조인이 이 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랑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방하는데 활동보조인은 약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안일만 하다 갑니다. 여기서 처방을 했으면 활동보조인이 정말로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신병원 안에서도 약을 먹는 척하고 혀 안에 숨겼다가 다시 뱉고 뭐 이런 일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온 사람도 없는데 약을 제대로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처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인 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있는지. 그러려면 협조를 해야 돼요. 자, 그게 연계기관과 서로 협조한다 말의 의미. 따로따로가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지체계의 기능을 한 10가지 정도로 그 어떤 한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18분 정도 됐으니까 이거 좀 빨리 진행을 해보죠. 자, 클라이언트 찾기. 자, 이것도 뭐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발굴이라고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아예 외래어처럼 아웃리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이 아웃리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팔을 뻗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즘 권투는 아예 뭐 거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버렸는데 권투 선수들은 팔이 길면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권투 중계를 할 때 보면 뭐 이 선수의 리치가 길다, 뭐 짧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리치는 팔 길이 얘기해요. 아웃은 바깥으로란 뜻이죠. 복지관이 긴 팔을 뻗어서 복지관에 팔이 있어요. 지금 팔이에요. 손이고 다리는 없습니다. 팔이에요. 팔. 이게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이 이거 머리 옆에 그리면 안 되는 거구나. 뭐 하여간 긴 팔을 뻗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해 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긴 팔을 뻗어서. 리치란 말은 팔을 뻗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팔이 달렸다면 그 팔을 길게 뻗어서 클라이언트가 안 오니까 오지 않은 클라이언트에게 팔을 뻗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 라는 뜻이 이 아웃리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 자발성 결의와 사회적 퇴행,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만 혼자 머물러 있고 고리에서 책 적는 기능 찾아가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장애인들 찾아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뭐 여러분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 욕구 해결 협조.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심화반이기 때문에 이런 쉬운 내용은 그냥 쭉 읽어 나가도록 하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고의 치료도 별 효과가 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의식주, 이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탈시설화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체계예요. 지금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필요한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거, 식사, 의료, 일반 의학 및 치의학 등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해결되도록 돕고, 필요한 수입, 의료, 거주 및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24시간 위기 게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제목만 봐도 이해하는 거죠. 정신장애인 특성 때문에 응급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입니다. 증상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기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오락가락 해요. 높았다 낮았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증상에 고조가 있다 보니 어떤 시기에 증상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 그것이 자타에 대한 위협,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상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정신장애인 가족 그리고 친구 및 친지 등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위기에 및 24시간 유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발생 현장에서도 대처가 불가능해서 의료시설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친구 한번 증상이 악화되는 거 보니까 지역사회 못 살겠네. 끝. 앞으로 평생 동안 병원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증상이 조절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심리사회 및 직업서비스,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죠.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러분이 4년 동안 내내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들. 사회적 역할 내에서 정상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고안된 다양한 기대치의 서비스와 환경을 연속적으로 보장합니다. 재활을 위한 지적 주거. 이 주거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 한 가지 보려고 하고요. 지지를 제공하는 주거지를 재활 단계별로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살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서 잘 곳이 있어야 되겠죠. 증상 정도가 낮아지고 재활 정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치료진에게 의존한 삶이 아닌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한데, 정신장애인 각 개인의 재활된 정도에 맞추어서 지도 감독의 정도를 점점 낮추어가는 단계별 주거 서비스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중간집. 자, 이걸 잠깐 볼 겁니다. 이거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좀 어려워들 해요. 이 중간집, 중간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양쪽에 있으니까 중간일 텐데, 이 병원이에요. 정신병원.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완벽하게 독립생활하기 중간 단계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상태의 거주 환경을, 이것은 대개는 집단적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대개는 이제 그룹홈의 의미던 아니면 시설의 의미던 집단의 의미로 많이 접근됩니다. 이걸 1대1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위탁가정, 그룹홈, 쉘터드 홈. 쉘터드 홈이라는 것이 사실 독립생활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인데, 이 표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룹홈 다음엔 이제 독립생활, 자립생활로 표현되는 게 더 적절해요. 이걸 거치는 궁극적으로 궁극에는 단독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쉘터드 홈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잘 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그 2강에 나오는 샘소는집 파운틴하우스 모델 이 2강이 나오긴 하는데 주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소는 집과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함께 만들고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김철수 씨는 막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 아닙니다. 시골에 계신 김철수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너무 많고 김철수 씨를 더 이상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 이렇게 내가 중간중간에 끝낸 이유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할 때, 사실 정신병원에 근무할 때는 병원 안에서의 업무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갈 일이 사실 없었는데요.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가정 방문해 보면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중년의 뭐 아들, 딸, 그리고 노모, 대개 할아버지든 잘 돌보지 않아요. 뭐 어떤 이유든. 그리고 물론 이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사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엄마들, 그러니까 노모, 할머니인 뭐 7, 80대 할머니들이 중년의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상황들은 뭐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7, 80인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연로하고 사망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신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형제들도 다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답니다. 자,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형제가 정신장애인 다른 형제를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기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부모가 아니면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부양 책임을 형제가 지진 않아요. 어, 이제 형제가 결혼했고 자녀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정신장애인 뭐 이 형이 함께 사는 거 뭐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죠. 김철수 씨를 돌보아 주기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혼자 살면 되지 않냐고요? 이거 왜 안 여러분도 지워지지? 아시다시피 한국의 집값은 너무 비쌉니다. 비싼 보증금과 지워졌습니다. 월세를 감당하기에 이제 막 태어난 김철수 씨는 돈이 없거든요. 게다가 혼자 살면 빨래, 설거지, 여러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김철수 씨는 아직은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집안일, 빨래, 청소,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게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신장애 자체 때문에 일상생활 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증상을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을 다 정신기능과 함께 일상생활 능력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성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 능력도 발병 전에는 이런 일상생활이 큰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발병이 됐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이후에 이런 일상생활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신장애의 정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방금 나온 내용 모든 정신장애 이렇다?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어떻게 했냐고요? 고민을 하던 김철수 씨는 주거시설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주거시설에 입소해 돈도 모으고 혼자 살 준비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 준비를 마친 김철수 씨는 살 집을 구했고 이제 막 독립주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독립주거하기 전 단계에서의 시설, 그게 halfway 하우스, 중간집이에요. 독립하기 전 단계.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냐고요? 글쎄요, 전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김철수 씨도 혼자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거예요. 공과금을 제때 내야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밤에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며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살게 된다면 이러한 혼자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사례관리란 말의 의미의 통합성과 포괄성. 앞에서 참 통합성이란 말은 표현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포괄성부터 얘기하죠. 포괄성은 빠짐없이 한 뜻이에요. 식생활관리, 지역사회 전연결, 위생관리, 약물관리, 상담, 재무관리 이거 말고도 뭐 직업이든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필요한 거 다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성은 뭐냐면 연계성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담당자끼리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이기가 이렇게 여러 명이 이 한 명을 위해서 모이는 것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전화 통화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지금 재무관리 도와주고 있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약물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건강센터죠. 옛날 이름입니다만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이 통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계, 협조, 의사소통 하는 얘기고요. 그것이 본인이 하면 좋은데 본인이 이걸 주도해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례관리자가 옆에서 중심에서 이 여러 가지를 조정, 연계해 나가는 것. 그게 사례관리자 역할이에요. 다음 시간에 사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좀 지우고요. 있는 사람이 혼자 살게 된다면 이러한 혼자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김철수 씨가 행복하게 혼자 살기를 바랄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서 혼자 산다는 얘기는 독립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가족이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독립적인 보통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건강 및 정신건강 보호. 정신장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신건강 보호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진단, 약물 복용 등의 정기적 관찰 및 필요에 의한 약물 통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정신의학, 심리학적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걸 포함합니다. 자, 상호지휘 체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목으로만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자연 발생적 지지 집단을 잘 활용하는 것. 국가의 공공 서비스 체계나 민간의 사회복지사 역할만이 아닌 자연 발생적 친구, 친척, 교회, 뭐 종교, 뭐 다른 종교도 물론 포함되고요. 또는 자조 집단 등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와 같은 집단을 통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문 및 옹호. 가족을 포함한 친구, 임대주인, 또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주민들에게 혜택을 증대하고 또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보조, 자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옹호, 편들어주는 건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텐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 이제 옹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권리 보호.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권리 보호는 병원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어디를 막론하고 행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인데요. 정신장애인이 공적이고 사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 또는 하나의 치료팀을 각 정신장애인에게 지명해서, 번역한 문장이라 좀 어색합니다. 욕구 충족 및 목적 달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통합 조정하는 거고,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산재할 때 이것들을 조정해 주는 체계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산발적으로 치료를 한두 가지 받는 상황에 처하기 쉬운 것. 자, 사례 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성과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성과 통합성입니다. 빠짐없이 필요한 걸 제공받으면서 이들이 연계되어지는 것. 자,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